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무한리필 고깃집에 방문했다가 음식들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음식들이 채워지지 않아 항의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는데 사장은 적반하장의 태도였다는 주장입니다. 비뇨기과 수술을 받은 후 영구적 손상을 입었다는 남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의료 행위를 한 부원장이 간호조무사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고소했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 길고 길었던 더위를 쫓아낼 비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요.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다짜고짜 저 다음 주 결혼합니다 하는 청첩 문자 아니면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부고 문자 받아보셨죠? 네, 신종 스미싱 문자죠. 그거 누르는 순간 게임 오버. 자, 베트남에 사무실 차려놓고 이 문자 뿌려대서 무려 100억 원을 챙긴 일당 3명이 검거가 돼서 저렇게 오늘 인천공항에 끌려왔습니다. 서민들 등골 쪽쪽 빨아먹은 진짜 나쁜 놈들 시원하게 얼굴 좀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18일 밤 10시 용인 수지에서 찍은 무지개 달물이에요. 달에 반사된 태양빛이 만든 무지개랍니다 하신 손은경님. 아우,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날씨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벚꽃나무도 절기를 깜빡했나 봐요. 세상에 추석에 벚꽃이 폈어 하신 박혜연님. 자, 연휴 때 도쿄로 가족여행 왔어요. 우리 아들 서우가 일본 와서도 사만 본다고 저러고 있네 세상에 하신 최경준님. 자, 오늘 SRT 특실 잡고 광주 가는데 옆에서 저짓을 하고 있어요. 먹을 거 사놨는데 밥맛이 뚝 하신 황선영님. 자, 오늘 오전 부산 지하철 2호선입니다. 30분간 자기 물건을 저렇게 양쪽에 탁 놓고 암만 눈치를 줘도 저걸 치우질 않더라니까요 하신 이시은님. 자, 그리고 저를 사반으로 인도해준 남친 박준수 20일 생일 축하해주세요 하신 샌디에이고의 온진아님. 자, 뇌경색 이후 6살짜리 아이가 된 아빠를 돌봐주고 있는 우리 엄마 이용자 여사 생일 축하해주세요 하신 김미지님. 아유, 예. 자, 대구의 정경희님, 세종의 고영옥님, 김혜영님, 한수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치르고!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야만 물총 테러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카페에 밤 손님이 다녀갔는데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야심한 새벽 모자 쓴 남성이 가방을 들고 저벅저벅 뭔가 살기가 느껴지는데요. 자, 와가지고는요 허리를 숙이고 다가와서는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뭐야 이거 물총으로 한 군데만 집중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 쐈는지 물총을 가방에 넣고는 총총 사라집니다. 허리는 숙였지만 얼굴은 CCTV에 다 찍혔지롱. 자, 아니 정 물총을 쏘고 놀고 싶었으면 워터밤에 나가든가 연휴 마지막 날 새벽에 뭐 하는 걸까요? 네, 이 제보자는 경기도 파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총에 뭐가 담겼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엊그제 연휴 마지막 날에 출근을 했더니 문 손잡이 쪽에 누렇고 갈색인 얼룩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코피를 써놨나 했지만 이상한 냄새가 나서 뭐 까나리 액젓이나 아니면 소변 같다고 하는데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보신 것처럼 당일 새벽 2시쯤에 한 남성이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와서는 물총을 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쏜 게 아니고요. 문 손잡이 등 노리는 곳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카페를 연 지 1년밖에 안 됐고 또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황당하다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 새벽에 까나리 액젓처럼 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뿌리고 갔다. 왜 저러고 자, 근데 이거 사장님이랑 뭔가 원한 관계 같은 거 있는 거 아닐까요? 너무나 황당하고 이상해서 주위에 좀 물어봤다고 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주변에 동종, 카페를 하고 있는 사람의 소행일 수도 있고 아하. 또 하나는
뭔가 미신에 의해서 뭐 악기를 쫓는다. 근데 그걸 남의 가게에서 악기를 쫓는다. 자기 몸에다 뿌려야지. 그러면. 이상하죠. 이상하기 때문에 일단은 불쾌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해서 이게 손괴죄 내지 뭐 업무방해죄 같은 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다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주거침입 같은 성립할 수 있으니까 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만취경찰입니다. 자,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께서 보내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신분증 나가는 이거 좀 어떡합니까, 선생님? 신분증이 없다니까.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그러면. 뭐? 내 뒷번호를 알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봐. 아니, 신분증을 달라고요. 달라고 하지 않아. 아니, 그래, 법적인 걸 내한테 대봐라. 야, 이거 소유법이죠. 무슨 말이야. 내 솔직히 이야기할게. 내가 경찰관인데, 너는 무슨 법적인 걸로 내한테 신분증 달라고. 경마지 철거 위반이요, 선생님. 경마지 그거 철거 안 줘도 위반이요. 되잖아. 그럼 체포당하시면 돼요. 저거. 이거 체포해. 한번 해봐. 선생님, 나 잘 모르지만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요. 근데 크게 만들게. 크게 만들게. 한번 해봐. 내가 감당해봐. 내가 감당 못하면 너가 경찰 생활 못해.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다 해봐. 대신에 내가 내일 다 하진 않다.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소변이 손에 안 썼다는 겁니까? 샀어. 샀어. 그 적절히 보내든지 뭐 해봐. 근데 당당하게 해라. 자, 보아하니 주치 난동 의심자. 그리고 또 소변도 싼 것 같고요. 자, 경찰인 듯 보이는 저 사람 고생하는 동료 경찰들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는 못할 망정 니들 경찰 생활 못하게 해주겠다라고쇼. 네, 제보자는 지난 9일 자정쯤에 부산 북구 덕천동의 젊음의 거리에서 어떤 아저씨가 소변을 봤는데 차에 튀었다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술에 취한 남성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고요. 경찰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이 복지 카드를 꺼냈다고 합니다. 경찰이라고 밝히면서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욕설까지 했는데요. 경찰이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타이르기까지 했는데 너희 경찰 못한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소변을 눈 건 시인을 하면서도 조폭을 좀 알고 있다. 신고자를 죽이고 싶어서 시비를 걸었다면서 이런 횡설수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순찰차에 태울 때도 이 신고자한테 달려들려고 해서 제지를 하기도 했고요. 와우.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을 때도 계속 욕설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김은배 팀장님, 노상방뇨로 신고당한 방금 저 사람 현직 경찰, 계급은 무려 경감. 자, 고로 일선 경찰서에서는 뭐 계장 팀장급, 요즘 경감이 워낙 많다고 해서요. 자, 이건 은배 팀장님이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떻든 간에요. 경감이라고 한다면은 경찰 중에서도 간부급에 속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노상방뇨했다는 데서 정말 좀 창피함을 금치 못합니다. 근데 제보자는 이런 걸 제보할 경우에 혹시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고 그렇지만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노상방뇨한 사람은 노상방뇨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범죄 처벌법상 그 주거가 확실되면은 체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범칙금 5만 원 상당의 범칙금을 끊었는데 이 사람은 그 뒤에 사과 같은 게 없었다고 하는데 이 단속하는 경찰관이 아마 야간 팀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야간 팀장도 별다른 조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는 거 이거예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 저랬으니까 봐주는 건가 생각도 하고 내가 계급이 높았으면은 좀 당당하게 제보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경찰관으로서 법 집행하는 사람이 노상방뇨했다는 거 물론 술을 취해서 했지만은 노상방뇨했다는 거는 이거는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어가면은 징계를 받습니다. 받는데 보통 보게 되면은 이 정도는 감봉 이하 즉 견책 정도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신변에 불이익은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볼 때에 일반인도 저렇게 하질 않는데 그걸 단속할 경찰관이 저렇게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 선배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술 먹고 저런 행동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 저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 제보자가 이 방송이 나간 뒤에 혹여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면 저희는 이 문제 다시 공론화하겠습니다. 제보자는 건들지 마십시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자, 알쏭달쏭 그의 사정입니다.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양손에 커다란 짐을 들고 선 남성. 가만 보니까
에? 머리 위에 웬 빈 물통을 뒤집었어. 자, 그리고 커다란 생수 물통. 그 앞에 코처럼 1.5리터 페트병을 꽂아놨네. 아, 로봇 태권브이에 나온 주전자 로봇을 형상화한 걸까요? 자, 그리고 이 무더위에 긴 팔 후드티까지. 아, 교수님 뭔가 좀 사정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제보하신 분께서도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왜냐면 저렇게 좀 이상하게 입고 뭐 쓰고 방독면처럼 저렇게 물통을 쓰고 이랬지만 아무런 이상 행동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계단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만의 어떤 정신 세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더우니까 저렇게 물통을 쓰고 있으면 스스로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긴 또 긴팔을 입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본인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보하신 분은 좀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한문철 TV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해 놓은 차 앞에 낯선 사람 두둥 보닛 위에 컵라면 올리고 도시락 올리고 하나 둘 셋 그야말로 삼척반상. 잠시 후 자, 국물 폭풍 흡입. 자, 옆에다가 툭 던져버려요. 자, 그러더니 도시락 마저 집어 먹고요. 자, 먹고 식사를 역시 도시락 툭, 남은 잔반도 차 옆에 그냥 툭툭툭툭툭툭. 저희 쓰레기통 아니에요. 자, 남의 차 본인에서 밥 먹는 인간이 뒤처리인들 제대로 했을 리 있겠습니까? 네. 교수님? 너무 좀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정말 두 개의 영상이 다 진짜 이해하려고 해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런 뭐 도시락도 그렇고 컵라면, 음료수 이렇게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왔다고 해요. 편의점에 먹을 수 있는 공간이나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사가지고 와서 자기 차도 아닌 다른 사람 차에서 본인이 돼서 쫙 상을 차려놓고 뭐 거의 1시간을 먹었다는 것 같아요. 그럼 아주 천천히 음미하면서 즐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치우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뭐 밥풀 묻어 있고 뚜껑도 두고 뭐 그냥 양념도 두고 이렇게 하고 그냥 도망을 가는데 지금 언뜻 보면 또 너무 멀쩡한 회사원처럼 옷도 잘 갖춰 입었잖아요. 왜 혼자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저렇게 하면 더 맛있었는지 어쨌든 보신 분이 굉장히 불쾌한 사람이 있었다는 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잔반 저거 누가 치워 저거. 좋습니다. 다음 이어갈게요. 정직하게 살자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딸랑딸랑. 예, 남성 손님 가게 식당 입장. 자, 들어가서요. 곧장 빈자리에 자리를 잡고 이모 여기 순댓국 하나랑 소주 하나. 자, 잠시 후 음식 나오고 냠냠쩝쩝 냠냠쩝쩝 한참을 먹고 마시면서 배를 든든하게 꾹. 자, 갑자기 천장에 달린 CCTV와 아이 컨택을 한 뒤에 술 한 잔 딱 더 걸치고 안경 쓰고 하다가 아이고 담배나 한 대 피워야 되겠다 하면서 밖으로 쌩 나가다. 에라 인간아, 먹튀한 주제에 술은 또 왜 마셔? 그리고 CCTV는 왜 쳐다봐 또? 어쩌면 술 마셨기 때문에, 어쩌면 CCTV를 쳐다보고 도망가려고 먹튀를 한 게 아닌가 또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추석 명절 전인 12일 용인에 있는 순댓국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남성이 와서 순댓국하고 소주 하나 시키고 결국은 먹튀를 저렇게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CCTV를 유심히 쳐다보고 저게 작동할까 안 할까 이런 인상을 보이면서 딱이네. 예. 그런 다음에 이 주인은 주방에 잠깐 갔는 사이에 뭐 설거지 등으로 그 사이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먹튀를 한 거고요. 금액은 13,000원 정도라고 해요. 순댓국 플러스 소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아이 컨택을 했는데 우리 사건 반장에서 아이 컨택하는 그 모습을 바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분 사건 반장이 바로 나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짜 얼굴만 공개하면 이런 짓 못 하거든요. 이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액수가 1,300원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사기 절도 이렇게 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본인이 실수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딱 아니요. 쳐다보고 난 도망가도 되겠지? CCTV 작동할까? 안 보이겠지? 갈래? 어차피 걸려도 모자이크 처리해 주겠지? 이런 어떤 심리가 작동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했는데 이 지금 사장님은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혹시나 보고 있으면 옷이 다 나와 있고 죄송하다 하면서 돈을 갖고 와라. 그래서 지금 올렸다고 합니다. 예, 사장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빨리 갖다 주세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명절 용돈이 적다는 척합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원하시네요.
네, 용돈을 올려달라는 장인 장모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위의 사연입니다. 사연자 부부는 결혼 10년 차고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명절 때마다 친가에는 20만 원, 또 처가에는 3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양가 조카들을 포함하면 거의 100만 원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 장인 장모님이 용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와우. 사연자는 혼자 외벌이인 상황에서 나름 많이 챙겨드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황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은 명절마다 사돈댁은 얼마나 주고받았는지 이런 돈 얘기를 자꾸 해서 두 분이 사돈보다 용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친가에서는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 아들이 다시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1년에 아들이 용돈으로 거의 200만 원을 받는 건데 처가에서는 아들에게 200만 원 정도 주신다고 합니다. 장인 장모님이 계속 돈 얘기를 꺼내서 급기야 아내가 화를 냈고 일단 용돈 인상 요구는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친가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위의 자기 집에서는 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들에게 다시 거의 거의 돌려주다시피 환급을 하는 거죠. 해주는데 예. 그런데 이제 처가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그렇죠. 사연자는 조금은 올려드리는 게 맞는지 고민이라고 사건 반장에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사위입니다. 아니 장모님 뭡니까 이게? 아니 저희한테 뭐 맡겨놓으신 거 있어요? 아니 저 혼자 벌면서 은배엠이랑 저희 세 가족 입에 풀칠하는 것도 벅찬 거 아시면서 그래요. 아니 또 장인 장모한테 돈 더 준다고 제가 본가에만 가면 아주 죄인입니다, 죄인. 아니 암만 사위 자식도 자식이라지만 아 이런 말씀 어떻게 대놓고 하셔 진짜. 아 오죽하면 은배엠이까지 버럭하겠냐고요,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제가 원했던 구도예요. 자 다음은 장모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얘 얼마 말하는 것 좀 봐. 장모 패고싸 아주. 이복에 박사방 누가 들은 명절 떡값으로 장인 장모한테 100만 원씩 척척 주는가 보다 하겠어. 아 이거 늙어서 돈도 못 버는 노인네들한테 1년에 딱 2번 있는 명절에 30만 원씩 주면서 아유 뭐 이렇게 또 그냥 행세야 행세는 유세는 자 그걸 또 그냥 쪼르르 방송사에다 제보까지 해. 아이고 잘다 자라 쩌쩌쩌쩌 다 이놈의 기집애야. 내가 그래서 너 결혼을 반대했던 거 아니야? 이거 X입니다. 그렇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위가 혼자 하면서 친가에는 20만 원, 처가에는 30만 원 주면은 그걸 감사하고 정말 제가 생각이 그래요.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는 장인 장모가 있다는 건 좀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 장인 장모가 사위한테 내 사위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용돈을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용돈이 적다고 달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앞으로 사위가 오게 되면은 용돈을 사위한테 주세요. 자, 그래서 팀장님은 이번 명절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명절에는 제가 사위한테 받았죠. 근데 사위 생일이 다음 달에 있습니다. 곱하기 더블로 해서 제가 주는 것이죠. 야, 이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좋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눈썰미가 진짜 대단하신 게 제가 이 사위 이걸 박영규 씨 순풍산부인과 그 톤으로 했는데 딱 그걸 맞추시네요. 자, 교수님. 네, 사실 이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위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더 많이 주시면 좋은 거고 사위가 진짜 너무 힘들면 이것도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추석 때 보면 뭐 애들 용돈도 조카들 용돈도 줘야 되고 양가 챙기려고 그러면 정말 100만 원 뚝딱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보통 웬만한 회사원들이나 자영업 모두에게 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지금 충분히 주고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까 이 장모께서 뭐 잘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잘다는 생각이 아니고 굉장히 속이 깊은 사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이런 걸 고민을 해서 사건 반장에까지 물어보고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높여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위가 어련하게 챙겨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내도 딸도 버럭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정말로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의견. 네, 현실적으로 뭐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조금 올려드리는데 만약에 올려드린다고 해도 지금 당장 올려드리면 계속 요구를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나중에 시간을 두고 올려드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기대됩니다.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근데 어른들이 얘기할 정도면 이거 지금 오랫동안 지금 있었는데 10년간 있었는데 처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면 그만큼 얘기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저는 한 가지 뭔가 판단이 잘 안 쓰면 예. 자신한테 불리하게 하면 다 맞아요. 20 줘야 되나 30 줘야 되나 하면 30 주면 되고요. 예, 받는 게 내가 20 받아야 30 받아야 되면 20 받으면 아니 됩니다. 근데 이 지금도 네.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20 드리고 이 장인 장모한테는 30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올려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어른들의 생각이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 그럼 40 드려야 됩니까? 50 줄 수도 있고요. 예, 그게 저는 맞지 않나. 제 개인 생각이에요.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어지간하면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합시다. 아유 박 변호사님 욕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네, 김진현님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껴 쓰세요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요. 만년설님 주면 고마운 거지 무슨 얼마를 따지나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레이크 루이즈님은 더 올려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드리는 거죠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카나가와현 사시는 김연우님 보고 계시죠? 일본인 남편과 새 아이들 아주 다복한 가정을 꾸리셨다고요? 자, 그런데 그제 초딩 6학년 서진이가 엄마 대한민국 이지방 하더랍니다. 뭔 소리야 했더니 서진이 담임쌤 후쿠이 카에데 센세가 며칠 전 한국 여행을 다녀온 얘기를 아이들 앞에서 하면서 가는 곳마다 친절하게 대해준 한국인들 덕분에 이번 한국 여행 너무 기분 좋았어 하면서 우리나라를 그 일본인 선생님이 폭풍 칭찬. 자, 한국인 엄마를 둔 서진이 일본인 반 친구들 앞에서 어깨에 힘이 팍. 예, 저 왼쪽에 있는 서진이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아이가 면 좀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유명 프랜차이즈 무한리필 고깃집에 방문했다가 음식들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음식들이 채워지지 않아 항의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는데 사장은 적반하장의 태도였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제보 사건입니다. 정말 유명한 고기 뷔페집입니다. 이 집이죠. 저도 참 자주 가는 프랜차이즈인데 여기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그런 제보네요. 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추석 당일에 가족들과 성묘를 다녀와서 그 제보자는 처제 2명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당을 알아보는데 연휴여서 문을 닫은 곳이 많았는데요. 그러다가 처제가 한 무한 리필집 고깃집을 추천을 했습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체였고요. 그런데 근처에 있던 곳들은 영업을 안 해서 집 근처에 있는 송파구에 문을 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녁 7시쯤에 갔는데 외국인 단체 손님이 한 40명 정도 있어서 많이 북적였고 이 식당 앞에도 이 관광버스가 2대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단체 손님이 많이 있는데 이용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이 사장은 곧 나가니까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식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서 저희는 아무 단서도 드리지 않았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거기 맞습니다. 자, 사장님 안내를 받아서 자리에 앉았죠. 야, 마음껏 먹자. 여기 무한리필 딱 했죠. 자, 그런데 식당 안을 뭐가 좀 먹을 게 있나 삥 돌아다니셨는데 충격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앉자마자 집사람이 그러면 야채랑해서 좀 갖고 올게. 근데 아무것도 없대요. 갔다가 오더니 담을 게 없대요. 사장님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랬더니 금방 나온다고. 그래 금방 나오는데 좀 있어보자 라고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리필집이나 아니면 부대집에 가면 어떻게 뭐가 이렇게 좀 모자랄 것 같고 그럼 또 치워놓고 하는 게 이 집들의 뭐가 될 수도 있는데 30-40분이 흘렀는데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 이 돼지갈비 감별사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고기 감별사죠. 예, 저기를 가는 이유는 고기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기 이외에 나물 근처도 안 먹습니다. 100% 고기를 섭취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눈앞에 고기가 없다.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샐러드바 가면 안 됩니다. 샐러드는 집에서 먹으면 돼요. 저기는 고기 먹으러 가는 곳입니다. 샐러드 하나 더 먹으면 손해가 돼요, 위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고기가 없어요. 저렇게. 부대 음식도 없고요. 그럼 너무 놀라서 사장님한테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금방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5분 뒤에는 화로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고기가 좀 나오겠구나 하는데 갈비 등갈비 약간 나오고 등갈비 몇 개를 먹어봤는데 저기서 등갈비는 사실은 좀 B급이죠.
A급 다른 고기들도 먹고 싶었는데 30분, 4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다른 고기는 안 오고요. 저런 모습 그대로 빈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한리필 고깃집이 맞느냐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또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단체 외국인 손님들이 술잔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아내하고 처제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시끄러우니까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엉덩이를 들고 산sak을 얘기하는데도 안 들리니까 아마 사장님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하라 했더니 사장은 제재를 안 했다고 합니다.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면서 그 사람들 금방 갈 거니까 기다려 이랬다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제보자가 외국인 단체 손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했답니다. 제발 좀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서 했더니 이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뭐 들은 채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에서 음식도 못 먹고 대화도 잘 못하고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이죠. 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막 하니까 한국말로 좀 조용히 좀 해줘요 했는데도 뭐 그러든지 말든지. 자, 음식 보셨다시피 고기도 없어, 시끄러워. 결국 이 사장님한테 이런 상황이었으면 저희를 받질 마셨어야죠. 막 뭐라고 좀 항의를 하셨나 봐요. 자, 이 사장님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들어오질 말든가. 자,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사장님만 믿고 앉아있다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랬더니 그럼 처음부터 들어오질 말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또 반말로. 사장님 지금 뭐라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먹을 게 없으면 들어오질 말아야지. 이 봐놓고서도 뭐 어쩌고 뭐 얘기하시길래 사장님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번을 물었는데 딴 얘기를 하셨어요. 7만 얼마니까 얼마고 뭐 자기 혼자 계산한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안 들어요. 죄송한데 이런 얘기도 없어요. 자, 교수님 일단 뭐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만 네, 주장인데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너무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단체 손님이 많아서 이렇게 정신이 없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중간에 가던가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뭐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결국에는 뭐 다른 얘기만 막 하더니 4명이니까 79,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들어오라 그래서 내가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딴청을 피웠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같이 간 처제들은 여전히 배도 고프고 가족들이 다 배불리 못 먹고 나와서 기분도 굉장히 상했다고 해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뒤에 들어온 손님들도 있는데 이 손님들은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면서 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추석 명절 때 그러니까요. 예. 반대로 못 들어오게 해야죠. 음식이 없잖아요. 뷔페집에 갔는데 뷔페가 아무것도 없고 횟집에 갔는데 회가 없어요. 고깃집에 고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하게 있을 때 사실은 장사를 하고 만약 그게 잘못됐으면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다르게 나왔고 결국은 여기 나와서 사실 명절 음식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기분 다 망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음식, 명절 음식 간단히 차려 드셨다고 하고요. 다만 다른 지점에 많이 가봤대요. 가봤는데 딴 데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문제고 이 제보한 사람 이분도 옛날에 고기 뭐 음식 장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서비스 마인드 저게 되냐.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고기 장사를 고기인지 하셨던 뭔지는 뭐 음식을 좀 팔아봤는데 아. 음식 파는 분들은 다 알거든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백단에 나와서 보통 저도 그렇고 어떤 이런 식당 같은 데 가서 봉변을 당하다 보면 여기 나한테만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거야? 하면서 리뷰 같은 거 찾아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제보자도 후기를 올리면서 다른 후기를 찾아봤대요. 근데 역시나 이제 악평이 많았다고 합니다. 평점도 1에서 2점대로 낮았다고 하고요. 사장부터 고기 품질까지 최악이다. 위생도 좋지 않다. 사장이 손님을 혼내는 집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제보자가 다음 날에는 지인한테 이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지인도 예전에 갔을 때 음식들이 텅텅 비어 있었고 사장이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직원에게 욕설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 무한리필 고깃집 본사에 좀 연락을 해서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본사에서는 일단 단체 손님이 오다 보니까 조리 시간 소요가 돼서 음식 제공이 미흡한 점은 사실이었고, 그래서 단체 손님 외에 이렇게 일반 손님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은 것도 인정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식당 주인도 이제 본인이 그 사장이 미흡한 응대가 있었고 모든 음식이 제공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점의 리뷰에 대해서도 본사가 이미 다 취합을 한 상태고, 그래서 본사 담당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한 후에 교육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저희는 좀 이거 본사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자주 가는 다른 지점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같은 프랜차이즈에 계시는 다른 가맹점 이 사장님들이 괜한 불똥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꼭 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잘 좀 지도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이 진료를 보는 듯합니다. 이곳은 한 남성 의원인데요. 피해자는 시술을 받기 위해서 고민 끝에 이 의원을 찾았고 결국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술을 받은 지 단 이틀 만에 알 수 없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이번 사건은 정말 준비하면서도 너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남성 시술을 받으려고 비뇨기과겠죠. 예, 맞습니다. 의원을 찾았다가 그야말로 정말 이건 날벼락입니다. 남성들 입장에서. 맞습니다. 피해자가 남성 시술을 받기 위해서 2020년 6월 2일 날 경기도 고양에 있는 남성 의원을 찾았고요. 사실은 겁도 나고 좀 두렵죠. 그렇지만 흰 가운을 입은 의사 복장을 한 어떤 사람이 와서 친절하게 상담해 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사람 같은 모습입니다. 예. 자신을 부원장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하고요. 그 부위를 본 후에 필러 주입해야 되겠다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필러. 피해자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당뇨도 있고 심근경색이 좀 있는데 이거 시술해도 별 문제 없느냐라고 질문을 좀 했다고 합니다. 기저질환이 지금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거의 없고 또 무조건 나를 믿고 시술을 좀 받아라. 기저질환이 있어도 강력하게 추천한다라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고 했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 3일이 지난 6월 5일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고요. 시술은 뭐 빨리 15분 만에 끝났는데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상담해 준 사람은 부원장이었는데 예. 실제로 시술한 이 원장 처음 보는 원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영상 속 그 상대방 상담을 해준 사람은 부원장이었는데 부원장이라고 하고. 정작 시술대에 올라서 딱 몸을 맡겼더니 그 시술을 집행 처음 보는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원장이었다. 예. 그렇군요. 자, 뭐가 됐든 통증도 없다, 부작용도 거의 없다 이 말에 안심을 한 피해자 시술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상담을 했던 부원장의 말과는 달리 시술한 지 단 이틀 만에 시술 부위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걱정된 마음에 부원장한테 전화를 했죠.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선생님, 앞부분에 있잖아요. 새끼 손톱 한 마디 정도만한 게 물집이 2개가 생겼거든요. 정상입니다. 아, 정상이에요? 예. 근데 핏물이 자꾸 나와가지고. 정상입니다. 아, 그럼 네, 알겠습니다. 잡혔으니까 좀 터지면서 글쎄 그 군대 가면 물집 잡히잖아요 뒤꿈치에 네네네네.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럼 뭐 별 이상 없겠네요. 예, 놀라셨을 텐데 정상입니다. 병원 터뜨려 드릴게요. 자, 이게 뭐 다시 한번 그냥 좀 말씀드릴게요. 남성 시술입니다. 남성의 뭐 어떤 그 중요 부위.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핏물이 나오고 물집이 잡혔는데 그래서 걱정돼서 병원에다 전화를 했더니 아이 그거 정상입니다라뇨.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중요 부분에 시술을 받았는데 이틀 후에 그 중요 부분에 물집이 2개나 잡혔어요. 그리고 핏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문의를 했더니 그 증상을 들은 부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정상이에요. 군대 가면은 그 뭐 알다시피 물집 잡히잖아요. 뒤꿈치에. 그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놀랐을 텐데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집은
병원에 오면은 그거 우리가 그 처리해줄게, 터뜨려 드릴게, 오세요.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술을 직접 했던 원장한테 들은 게 아니고 아까 상담했던 그 부원장한테만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부원장 말을 들었는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술도 처음이고 또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아, 그럼 부원장 말이 맞겠지. 의사가 얘기하니까 젖새같이 믿었는데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물집이 더 커졌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핏물량도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통증도 더 아파지니까 아 그래도 걱정이 됐지만 부원장이 정상이라고 계속 하니까 그 피해자는 아프지만은 부원장이 말을 믿고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진짜 너무너무 아파요. 딱 봐도 시각적으로도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 자, 그런데 부원장,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는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겠죠. 당연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어떤 이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이제 통증이 확 밀려옵니다. 네, 피해자는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시술 4일 후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상당히 붓고 물집도 잡혀 있고 핏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 부원장이 직접 확인을 하더니 물집만 터뜨려주면 아무 이상이 없다. 하루 이틀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간호조무사에게 바늘로 물집을 터뜨리고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발라주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차도가 없었고 통증도 심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6월 15일이 되고 나서야 시술을 집도한 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살짝 괴사한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새 피부가 자라날 거라면서 가정에서 쓰는 일반 연고를 바르라고 지시하면서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세상에 물집 터트려주고 그 환부에다가 그 있잖아요. 후시땡. 그 연고 뭐 상처 나는데 바르는 거 그거를 바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속이 진짜 썩어 들어가겠어요. 이 피해자분 입장에서. 자, 결국 좀 더 큰 병원을 찾으셨답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셨대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잘라야 합니다. 야,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일산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성형외과 선생님이랑 비뇨기과 선생님이 제 거를 상태를 보더니요. 당신 지금 상태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입원 안 하고 당신 가면 100% 전부 다 절단해야 된다고. 당장 입원을 그 소리 듣고 겁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입원 수속하고 그 다음날 바로 수술 받은 거예요. 그거 한 80%를 잘라냈어요. 썩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도까지 절단을 했어요. 저희가 이 제보자분이 그 환부의 사진을 저희한테도 주셨는데, 저는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괴사를 했습니다. 괴사를 해서 그거를 잘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연고 얘기가 지금 말이 됩니까? 절단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상급병원에 지금 가게 됐고요. 성형 이제 외과 비뇨기과 의사가 보니까 큰일 났다. 절단해야 된다라고 입원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장 수술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전부 잘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결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니까 피부가 괴사가 됐다고 해요. 그 원인이 필러를 가다 주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서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는 판정도 받고요. 불가능이요? 예, 사진도 지금 말씀처럼 아주 많이 잘려나간 사진입니다. 자, 피부를 잘라내야 할 정도로 괴사가 진행이 됐는데 물집이요? 아이고 그냥 터트리면 돼요. 상처? 아이고 연고 바르면 돼. 라고 했던 그 남성 의원. 이 상황을 전해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자, 원장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전에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씨가 여기 병원에 믿지 못하든 어쨌든 본인 의사로 그냥 그쪽 병원에 가서 그냥 임의로 치료를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치료하는 거 보니까요, 이게 안 돼요, 치료가.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 보다 심한 환자들을 깨끗하게 낫게 만들어준 경우가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아니, 거기서 시술 받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를 더 믿고 저걸 진행하겠어요.
자, 저는 솔직히 이 통화 듣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뭐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약간 그런 걸 기대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교수님, 네. 아이 왜 우리를 못 믿고 그 다른 병원 가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내용이에요. 네, 정말 너무 충격스럽고 이 원장이란 분을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피해자께서 그 전에 계속 전화로도 아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찾아가서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얘기하는데 계속 뭐 군대가 어쩌고저쩌고 물집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후시딘 말르라고 했잖아요. 정상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놓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정말 벼락에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이런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태까지 든 수술 비용만도 2,400만 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놓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 가서 수술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병원비 내가 가라고 했냐? 병원비 내줄 수 없다. 치료도 받으라고 한 적이 없다. 도리어 여기 와가지고 치료받으면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래도 이제 아차 싶었는지 합의를 하려고 시작하면서 1,000만 원에 끝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00만 원에 2,400만 원에 끝날 일입니까? 피해자께서는 끝내 거부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고소를 하셨어요. 경찰 조사, 검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펑. 네, 피해자에게 시술을 권유했던 부원장이 알고 보니까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였던 겁니다. 와우. 피해자는 진료실이며 흰 가운을 입는 것도 그렇고 직접 상담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괴사가 시작됐을 때 직접 조치를 하지 않는 모습에 의아하긴 했다고 하고요. 이 양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진행되고 부원장에게 의사가 맞냐고 물어봤을 때는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장에게 물어봐도 부원장이 의사가 아니라는 걸 지금에 와서 왜 따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부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임을 인정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간호조무사인 부원장은 여전히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상담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예, 교수님 이게 재판 1심이 진행된 걸로 저는 아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1심은 원장은 징역 1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벌금 100만 원 나왔고요. 부원장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어요. 벌금은 50만 원 나왔어요. 재판부는 이게 지금 피고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번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피해자가 앞으로도 몇 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이미 힘든데 더 힘든 과정이 남아 있고요. 수술비도 몇 천만 원 더 나오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그런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은 현재 해당 의원의 원장과 부원장 병원 위치 옮기고요. 의원명도 바꿔서요.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곧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는데 또 이렇게 전관 변호사 이렇게 좀 해가지고 또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당 의원의 원장과 부원장, 이 간호조무사죠. 병원 위치 옮기고 의원명도 바꿔서 시쳇말로 세탁을 해서 지금 그대로 운영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잠을 자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에게 뽀뽀를 해줍니다.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의 일상인데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듯이 거칠게 키보드를 치는데요. 아내에게는 비밀이라는 남편의 이중생활.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연히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아내분의 사연. 자,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인데. 네, 그렇습니다. 30대 여성인 사연자는 다정한 남편과 신혼 아주 그냥 단 꿈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남편에게 한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너무 착한데 소심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좀 들어보면요. 이
지하철에 서 있었는데 둘 앞에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와 그 남성 간의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남편이 좀 이제 도와주던가 말리던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성을 도와주기는커녕 저쪽에 혼자서 멀뚱멀뚱히 서 있다가 그 새치기를 한 남성이 다른 곳으로 가면 그때야 부인한테 와서 무슨 일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 알면서 모른 척하고 피해 있다가 그때 와서는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모르는 척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방을 청소하던 여성이 남편의 컴퓨터가 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안 돼. 근데 이제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는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글을 썼나라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요? 왜 깜짝 놀라? 근데 여성은 남편이 최근에 쓴 글부터 하나씩 읽어봤는데요. 남편은 아내가 화장실을 쓰면 바닥에 온통 머리카락이 널려 있다, 지저분하고 짜증난다 이렇게 시작해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뽀뽀를 해달라고 하는데 입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 이렇게 뒷담화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성이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 먼저 뽀뽀하자고 했는데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런 글을 쓴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 먼저 뽀뽀하자고 했던 건 남편이면서? 네, 그런데 왜 이 글을 썼냐는 거죠. 댓글에서 회원들이 여성 욕하니까요. 남편은 속 시원하네요 이러면서 시시덕거려서 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을 알고 있는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결혼 생활 2년 동안 무려 300여 개의 글을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크고 작은 아내의 뒷담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300여 개의 아내 험담 글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네임드, 이 커뮤니티에서 아내 뒷담화 네임드로 통했던 남자예요. 가장 잘 나가는. 근데 문제는 아내만 한 게 아니에요. 누구요? 또? 여기서는 아내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에 대한 욕들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모를 경기도에 사는 아줌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줌마가 맨날 지 딸만 좋아해서 반찬 막 갖다 주는데 나한테는 나는 입도 아니고 첫날 만날 뭐 요리 잘한다 하는데 내가 끼리는 라면보다 맛없더라. 이런 글을 아이고야. 쓰기도 하고요. 뒷담화죠. 예. 그러면서 인증사진을 또 올립니다. 그 반찬 사진들. 뿐만 아니라 또 장인 욕도 합니다. 아이고야. 그건 또 경기도 사는 아저씨겠죠. 경기도 사는 아저씨 딸 고생 시키지 말라는데 어이없다라고. 왜요? 어이없다고 글 써요. 자기가 뭔데? 라고 글 쓰면서 뒷담화 글을 올렸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글은 글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장인 장모에 대해서 욕하거나 서운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없고 앞에 가면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다정하게 굴어놓고는 뒤에 가서는 이렇게 험담을 해서 두 얼굴을 보였다. 이게 놀랐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은배 팀장님, 이 본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돌발 퀴즈. 나는 70평생을 살면서 우리 아내의 뒷담화를 타인에게 한 적이 있다 없다? 나는 아내의 뒷담화를 타인에게 좋게만 얘기했다. 뒷담화를 좋게만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 아프가 짜증을 내도 우리 아이프 성격 너무 쿨해,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말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팀장님 있잖아요. 네네. 이 남편 완전 이중 생활 제대로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남편은 비겁하고 치사한 사람을 확실한 것 같은데 이 여성이 그걸 보고 넘어가 화가 났어요. 전화를 남편한테 걸었습니다. 당신 당장 집으로 쳐들어와. 빨리 와. 소환을 했더니 이 남편이 정말 찌질함의 극치였는데 아이고야. 아내가 무서우니까 휴대전화를 탁 꺼놓고 외박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그런데 다음날 슬쩍 들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기야 아직도 화났어. 눈치를 살피다라는 겁니다. 야, 비겁하다 진짜. 남편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당신하고 말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그냥 온라인에다가 하소연 한 거야. 뒷담화 한 것뿐이야 라고 말했고요. 사람들이 내 글씨에 공감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시원했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 했냐면 해당 사이트를 탈퇴할게.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 커뮤니티 탈퇴를 해도 이미 본 게 있는데 오만정 이미 다 떨어졌는데. 네, 그렇죠. 이 여성은 다소 다혈질이었고 이 남편은 소심하고 예민한 편이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임신 계획도 당분간 미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날 이후로 일에만 전념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 달 뒤에 여성이 이제 퇴근을 했는데 남편이
컴퓨터를 하다가 깜짝 놀라더래요. 그래서 이 여성이 좀 순간 흠칫했고 의심이 들어서 남편이 잘 때 몰래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잠이 든 남편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지문인식을 풀었는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눈물을 흘리면서 사이트를 끊었다는 남편은 일주일 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문인식 하면 안 돼. 패턴으로 해야 돼. 패턴으로 하든지 번호로 하든지. 자, 교수님. 네. 아, 이게 진짜 사람들이 끊기 어려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담배, 술, 도박, 그리고 뒷담화. 그러니까요. 그 뒷담화 근데 아내 뒷담화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다가 무슨 글까지 올렸냐면요. 이번에는 우리 아내가 바람 피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3살 연상의 직장 상사하고 썸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수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아내 회사 이름을 올리고 대충 그 아내가 누군지 다 추정이 가능할 만큼의 약간 정보를 올리면서 혹시 이렇게 뭔가 바람 피고 있는 것 같은 증거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쪽지 좀 달라, 제보해달라 막 이렇게 말을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아내로서는 좀 현실적으로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상사하고는 정말 업무 외의 얘기는 한 적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참다가 못 참고 이혼을 하자라고 이혼하자. 얘기를 당연하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남편 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난 그냥 비밀일기를 쓴 것뿐이다. 익명으로 그냥 하소연을 좀 한 건데 이게 그 누구한테 피해도 간 것도 없는데 왜 이러냐. 나도 억울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남편인가 악플러인가? 자,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별별 극장에서 보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레디 액션! 당신은 소심한 게 아니라 악랄한 거야.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지? 다혜야, 이혼은 안 된다. 나는 네 뿐만이 없다. 그 비밀 일기장이다. 솔직히 그 훔쳐면 니도 잘못한 거 아이가? 뭐라고? 당신 우리 엄마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 엄마! 그래 경기도 사는 아줌마입니다. 미안해요. 아, 참. 그렇게 내 반찬은 맛이 없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살은 쪘어? 자네 그 반찬 다 먹었잖아. 살은 결혼 전부터 막 엄청 쪄가 있었잖아요. 알잖아요. 장모님, 우리 솔직해집시다. 장모님도 그 장인어른 욕하는 거 나 많이 들었거든요. 뒤에 가서는 뭐 다 욕하는 거 아닙니까? 나랑 똑같잖아요. 아, 됐어. 당신 나 홈당할 땐 좋았지? 조만간 후회하게 될 거야. 아, 좀 봐도. 비밀 일기장이라고. 아, 좋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내 험담글 무려 300개나 올린 이 남편. 뭐 이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명예훼손죄 이거 뭐 할 수 있느냐 이런데. 자, 일단 박 변호사님. 글쎄요, 좀 범죄가 되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저는 약간은 이분 관심을 좀 받고 싶어하는 우리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아, 관심. 그래서 좀 지어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어내는 건데 그냥 생짜로 지어내면 안 믿으니까 기본 바탕은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래 봅니다. 형 재밌어 이러면 막 더 막 제 아는 살붙이고. 분 중에 그런 분도 비슷한 분이 좀 있는데 정말 고의적보다는 온라인상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네임드 그러다 보니까 더 그냥 지어내면 걸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토대로 좀 지어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어내려면 좀 더 안 걸리게 지어내야 되는데 너무 기본이 드러나기 때문에 험담으로 보이잖아요.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은 어떤 처방전을 내고 싶으십니까? 여기 지금 제가 볼 때는 습관으로 하는 게 심각합니다. 이게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뒷담화. 그래서 진짜. 이런 분들은 혼자 고치지 못하니까 우리 박상희 교수님한테 오셔가지고 심리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교수님 혹시 최근에 뭐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 그 심리 상담소 혹시 뭐 홍보이사 같은 걸로 취직하셨나요? 아, 그러시지는 않고요. 근데 좋은 얘기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 분의 얘기의 종합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직면을 해서 누군가랑 갈등을 못 처리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새치기를 한 사람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직면으로 얘기해서 내가 할 말을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는 막 권력도 얻고 싶고 관심도 얻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사실 더 본 모습
모습에 가까운 건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모습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 본인의 주장을 잘 못하는, 할 수 없었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이혼도 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시겠지만 이 사람 인지행동 치료과 본인의 인지를 좀 깨달아서 행동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자기 주장 훈련,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운다던가 이런 좀 과정을 일단은 좀 거친 후에 그다음에 이혼을 생각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보신 모양이에요. 네, 가족들 의견을 보면요. 선하고 정직하게님은 그냥 이혼하세요. 나중에 더 큰일 납니다 하셨고요. 이호수님, 앞담화는 왜 못하고 뒷담화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SB님은 직접 말을 못하니까 못 보는 사람들 모인 곳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한 거 아닐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혼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맛있는 물,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주장 말고 결과를 믿자. 몽베스트. 상 받은 물맛을 믿으세요.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타임리스 뷰티 고훈진. 로게인 폼. 이것이 지금까지의 탈모 관리. 로게인 폼의 탈모 관리는 모낭 표적 케어. 특허받은 폼 타입으로 탈모를 치료합니다. 두피 케어를 넘어 모낭 표적 케어로 로게인 폼. 지연아, 알바 찾고 있어? 취업이 필요한 건 아니고 알바를 리스펙트. 이 회사가 딱이네. 이리로 오세요. 지연아, 이리로 와.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50분 사건반장 방송 10주년 스페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